네, 약 1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그 책 읽어주는 알바가 오거든요.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길구나. 그러면은, 오늘은요, 에이트 2번에서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의 도입부만 좀 말씀드릴게요. 몬테소리 마피아의 비밀 말고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지성 씨가 좀 단편적이고 좀 뭐랄까 내공이 없고 살짝 좀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가 직접 이걸 이제 내 얘기는 이겁니다.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계급이 1계급이 인공지성 이렇게 지성이라고 했지 또. 인공지능 플랫폼 소유주. 2계급이 이제 인공지성 플랫폼 스타. 3계급이 인공지성.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플랫폼 소유주가 0.001%,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 0.002%, 3계급이 인공지능,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서울대 유기윤 교수 팀의 보고서예요. 근데 이 유기윤 교수, 게다가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관점에서 이 네 개의 계급. 근데 이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범용 인공지능이 됐을 때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죠.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독점에서 계급이 생긴다. 이렇게 계급과 부의 어떤 차이 같은 게 생기는데, 물론 0.001%의 어떤 그 플랫폼 소유주가 엄청나게 부를 획득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등해지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 자체를 인공지능이 우리 위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보처럼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그래서 이 계급 1, 2, 3, 4계급 자체의 논의가 좀 엉망이고, 프레카리아트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정말 우리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불려지는 계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저는 이제 좀 행복한 백수인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수출 수입으로 한국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어떤 수입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좀 즐거운 계급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법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카리아트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될 거라는 유기윤 교수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제가 빨갛게 이렇게 줄쳐놓은 데가 읽어드릴게요. 이지성 씨의 생각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앞으로 제1계급, 즉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창업자들일 것이다. 여기까지 맞죠?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 원천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면, 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아닐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당장 서점과 도서관으로 향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이 계급 구조도를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공감 능력하고 창조적 상상력이 뭐지? 그걸 빨리 내가 캐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색이 없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 원천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창업자들이, 제가 제프 베조스를 안 지가 30년이 넘거든요. 대학교 1, 2학년 때 이미 아마존에서 책 팔 때 그 제프 베조스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랑 저랑 세미나를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앞으로 주목할 만한 천재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30년 됐어요, 제가. 자, 이런 창업자들이 특별하게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감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뭔가 전혀 다른 데서, 특별한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하고 미국 사회는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인프라가.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이정동 교수가, 이거 KBS에서 했던 강의도, EBS인가 KBS인가 세바신가 이정동 교수가 여러 번 강의했거든요. 축적의 시간 그 두 권을 제가 다 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프라가 없는 국가의 천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윌리엄 캄캄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바람으로 풍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물론 이 친구는 MIT인가 어디 명문대에서 특별히 아마 뽑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학생이 됐죠. 학생이 되긴 했는데 그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동 교수가 윌리엄 캄캄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천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캄캄바 주변에는 고물상밖에 없었던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인프라예요. 캄캄바의 인프라는 막 컴퓨터 쓰레기, 무슨 쓰레기, 도심지에서 이렇게 쓰레기차가 와서 버리고 간 그 고물상 쓰레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책을 보고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발명품을 만들어요. 근데 발명품도 아니야.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고물상에서 주술 수 있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총동원을 해서 겨우 만든 게, 바람이 불 때 풍차가 돌아가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모터를 줍지 못했으면은 그것도 만들지 못했겠죠. 모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정동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아프리카의 그 천재는 풍차로 전기를 만드는 것밖에 만들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프리카에는 축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축적의 시간은 인프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축적의 그 시간을 갖지도 못했지만, 지금부터 쌓아가더라도 이 구글, 아마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한번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재들이 나오길 저도 바라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시간을 안 읽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구글의 창업자의 공감 능력과 상상력을 보다 내가 더 뛰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더 뛰어난다 하더라도 구글을 창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을 창업하기 힘들어요, 한국에서. 근래로 타다 창업자 지금 일하다가
그것도 이제 SNS 플랫폼이죠. 타다. 그만두는 거 보세요. 제가 이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3페이지만 오늘 약 10분 정도 비판하고 지금 우리 이제 제가 그림을 해야 됩니다. 책 읽어주는 우리 알바생 오셔가지고 네. 이해하시겠죠? 축적의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공감 능력이 있더라도 창의성이 있더라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전혀 입장이 다른 겁니다.